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은 231명으로 전체 430명 중에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검사 중인 주민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진 이유는 마을 종교시설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시는 문제가 된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 내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2일 용인의 한 곰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 중에 한 마리는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농장은 7월에도 곰 한 마리가 탈출한 전력이 있는 곳으로 당시 농장주는 사라진 곰이 2마리라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 공무집행 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도축을 감추려고 탈출한 곰 마리수를 부풀렸던 겁니다. 이 전국의 사육 중인 곰은 369마리로 지금도 불법 증식으로 계속해서 곰이 태어나고 있지만 이 곰을 방사해 키울 수 있는 보호시설은 2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요즘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젊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도구인 헤어롤을 하고 다니는 모습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이런 장면을 외신이 주목했습니다. 지난 21일 뉴욕타임스는 공공장소에서의 헤어롤, 그들이 머리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기사를 온라인에 실었는데요. 독립적인 젊은 여성들이 엄격히 지켜졌던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덜 신경 쓰는 대신에 좀 더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하루 이상 대기 중인 수도권 코로나19 환자는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83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70세 이상 고령층이고 당뇨 환자 등 기저질환자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원 대상이라는 아버지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아버지가 65세 이상 확진자지만 병상 대기를 하면서 모니터링 등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글이 올라온 뒤 보건소 연락을 받은 관할 협력병원은 급하게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병상 대기자는 재택 치료자와 달리 증상이 있는 만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99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3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229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4,058만 5,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7도, 한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5도 선이 예상됩니다. 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 가고 싶다 이러시는데 네.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은데 저는 사실 여행지를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우선 탁 트인 바다가 있는 곳을 좋아하고요. 예, 볼거리 바다다 그렇죠. 이거죠. 예. 두 번째는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곳 좋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먹을 있는 거리가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곳을 또 좋아합니다. 바다와 해산물, 야경,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도 물론 좋지만 네. 사실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도시는요.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관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여수시. 여수에 여수 정말 좋죠. 가고 싶습니다. 예. 약은 약사에게, 여수 관광은 이분에게. 네. 얘기가 있습니다. 자칭, 타칭, 여수 관광의 최고의 고수가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권오봉 여수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해양관광 휴양도시, 낭만 밤바다의 도시, 여수 관광 전문가, 여수시장 권오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여수시가 대한민국 SNS 대상 관광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무려 5년 연속 수상이잖아요. 네, 우리 여수가 2014년부터 그 SNS를 통한 관광 홍보, 힐링 여수야 이런 것을 비롯한 8개의 소셜 미디어 그 포털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무려 그 팔로워가 14만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은 관광객들께서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언택트 관광지라든가 또 정보를 얻고 계시고 또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한 내용도 미리 SNS를 보고 오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행 길잡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수가 이 SNS를 통한 소통의 성과가 있다. 이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5년 동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수 관광 정책은 어떨지 그걸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우리 관광객,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는 거 이걸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관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수의 그 섬을 연결한 여수 섬선길의 자동차 드라이브라든지 여수 여자만의 그 갯노을길에 자전거 여행이라든가 여수 금오도 비런길이나 낭도의 둘레길 이런데 그 도보 여행 이런 걸 더 이제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요. 여수에 오시면은 관광도 하지만은 좋은 전시 또 공연도 관람하는 문화와 예술을 함께 접목하는 이런 관광. 그리고 여수 바다 이 해양 환경이 좋기 때문에 웰리스 관광을 한다든지 많은 행사를 유치해서 만들어가는 관광 이런 것도 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지금도 여수 충분히 아름답고 좋은데 더 좋아지겠다는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여수에는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았다고요. 네. 우리 여수의 아픈 역사입니다. 여순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여수의 그 한을 풀 수 있게 됐고요. 또 이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2026년에 개최되는 이 박람회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감으로써 우리 여수가 세계 속으로 나가는 미래 100년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희가 세계 속의 여수라는 이름으로 정해봤습니다. 권오봉 시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네, 세계 속의 여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세계 속의 여수 첫 번째 키워드는 아름다운 여수의 365개 섬입니다. 365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365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섬이 많은지 몰랐네요. 네,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름다운 섬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365개 섬, 이제 유인도가 48개인데요. 우리 섬은 여수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 여수의 아주 소중한 그런 자산, 미래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어떤 의미의 박람회인가요?
섬을 주제로 하는 이 박람회는 아마 세계에서 최초의 박람회일 겁니다. 우리 여수에 가시면은 돌산에 진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또 금오도와 계도 요 일원에서 개최되는 그런 박람회인데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는 각 나라의 섬을 전시도 하고 또 학술 대회도 하고 또 바다나 섬을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 K-팝 이런 걸 포함한 문화 행사도 하고 네. 다채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통해서 인류가 섬의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것도 공유도 하고 섬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섬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 이런 의미의 박람회입니다. 예. 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이 섬이 있는 나라들은 꼭 한번 와서 보고 싶을 만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기대 효과랄까요? 영향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30개 나라를 초청하고요. 국내외 한 200만 명의 관람객을 계획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제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고용 효과가 한 6천 명은 된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한 4천억 원은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런 계량적인 그 효과도 중요하지만은 인류가 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미래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참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네. 14년이 지나는 시점에 여수가 얼마나 또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세계인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기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준 것처럼 2012년에 있었던 여수 세계 박람회에 이어서 14년 만에 국제 규모의 이런 대형 박람회를 열게 되는 건데 사실 벌써 내년이면 2012년에 있었던 여수 세계 박람회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다양한 행사들 준비하고 계시죠? 네, 10주년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요. 또 지난 1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박람회 개최도 중요하지만은 사후 활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비평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여수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더 활성화해 갈 것인가 이런 걸 찾는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야, 여수 세계 박람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렇죠. 10주년이래요. 빠르긴 빨라요. 자, 이제 세계 속의 여수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 속의 여수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클럽 연차 총회입니다. 이름부터 좀 낯설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연차총회.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세계에서 만을 가지고 있는 25개 나라, 45개 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만을 잘 보존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자 하는 그런 목표로 1997년도에 결성된 이 비정부 국제 기구입니다. 우리 여수도 이제 가망만, 장수만 이런 5개 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9년에 이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네. 2014년 때 10차 총회를 우리 여수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10차 총회. 그럼 2014년이니까 9년 만에 다시 이제 개최하게 되는 그렇게 건데 됩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국제 행사고 하니까요. 여수에 깨끗한 바다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해양 정화 활동 이걸 이제 꾸준히 가면서 또 우리 회원국들이 오시면은 해양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또 많은 회원국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홍보도 하면서 또 대회장의 운영 이런 것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권오봉 여수시장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 여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내드리면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채널A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수는 계획하고 있는 국제 행사를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여수가 더 발전된 국제해양 관광 도시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여수를 찾아오셔서 편하게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빠른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연예가 이슈들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연예계 특종 여신 아닙니다. 여식. 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멀쩡하게 하고 네, 나옵니다. 간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오늘 멋있어요. 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와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연예 소식 키워드로 좀 만나보죠. 네, 첫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 가수 영탁, 음의 세력 있다입니다.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작자의 음원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서 곤경에 처한 가수 영탁 씨가 조직적 음의 세력으로부터 단계적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는 영탁 씨에게 불명예를 남긴 최악의 사건이면서도 또 가요계에도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경각심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가수 영탁 씨의 어떤 사재기 의혹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3월이었어요.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소속사 대표가 이 어떤 그 잘못된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 선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영탁 씨를 둘러싼 의혹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탁 씨 측을 고발했던 고발인은 영탁 씨 역시 음원 사재기를 알고 있었다 하면서 이 영탁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또 서울경찰청에 제기를 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이 후폭풍으로 이 영탁 씨는 출연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편집이 되기도 하고 출연이 예정돼 있던 행사에서 또 행사 참여가 불발이 되는 등 여러모로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그러니까 당시 무명이었던 영탁 씨를 그 노래를 좀 알리려고 음원을 샀다. 근데 어느 정도나 음원 사재기를 한 거예요? 음원 사재기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결론은 실패한 사재기였습니다.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20일 동안 이 음원 사재기가 이뤄졌는데요. 이 동안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음원을 들었었던 횟수가 1142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일일로 치면 약 500회 가량의 스트리밍 숫자인데요. 사실 이 정도는 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정도다라고 그냥 뒷말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음원 차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사재기를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 관계자들이 최소 카운트를 10만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재기 같은 경우는 좀 실패한 사재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일각에서는 이 영탁 씨의 사재기 논란이 모함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네, 한 매체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영탁의 사재기 의혹은 가수 영탁을 연예계에서 매장시키려는 음의 세력의 활동이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함께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의 양심 고백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뭐 영탁이 다 알고 있었다 사재기다가 아니라 음의 세력에 의한 음해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건데요. 이 내부 고발자의 얘기입니다. 한 여자 가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폭로하고 싶어서 이 무리랑 음의 세력과 활동을 함께 했는데 지난 5월부터 이 어떤 초점이 영탁 씨한테로 맞춰지면서 이 내부적으로도 말하자면 갈등이 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영탁 씨가 어떤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걸 내가 더 두고 볼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탁 씨 소속사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그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탁 씨의 소속사는요, 19일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탁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알려진 만큼 가수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고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에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 그리고 인신공격성 모욕,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SNS,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련 자료 등 뭐 이런 증거들을 수집 중이고 또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거듭된 논란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가수 이명웅 연말 TV 단독쇼
달쇼 열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가수가 바로 임영웅 씨죠. 한 해의 마지막 단독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2월 10일 개최되는 임영웅 단독쇼는 힘든 시기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K본부의 송년 특집 단독 콘서트인데요. 이미 전국 효도 전쟁을 일으킨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 12월 중에 K본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사의 단독 콘서트는 뭐 작년 추석 때 네, 가왕 네. 나훈아 씨 그리고 올해 추석 때 심수봉 씨 아니었습니까? 야, 그럼 네. 임영웅 씨도 이제 거의 같은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배죠. 나훈아 씨, 심수봉 씨 다음이 임영웅 씨. 임영웅이다? 게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가수는 비대면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지금 대면으로 치러져요. 하다 보니까 지금 더 굉장히 호응이 클 것 같은데 임영웅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초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얼른 선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K본부에 보면은 이미 지나갔지만 이 투표 동료, 신청 동료 영상이 있는데 저는 신청은 못했지만 그 영상을 보고 있답니다. 네. 아니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자고 했는데 그 지나갔어요? 이게 네. 신청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방청 신청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당첨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요, 추첨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당첨자 개개인에게 전화로 고지를 하던가 혹은 문자로도 고지를 한다고 하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전화랑 이 문자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임영웅 씨는 정말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광고도 엄청 찍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정말 광고도 엄청 많이 찍었었는데요. 가요계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임영웅 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찍었다 하면 판매량이 일단 급증을 하는 그런 이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최근 임영웅 씨가 착용한 옷의 브랜드가 매출이요. 무려 510%나 올랐다고 합니다. 5%도 아니고요. 네. 현재 샴푸, 치킨, 화장품, 시계 등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임영웅 씨의 올해 광고료 1년 기준 4억 원 선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7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것을 계산을 하면 뭐 28억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임영웅 씨 소식까지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항상 저희가 수현 씨 의상을 보고 주제를 추측하는데 오늘은 뭔가 굉장히 뭔가 차분하고 그렇죠? 여기 꽂은 국화꽃이 인상 깊은데요. 저도 제가 어떤 의상을 받게 될지 매일 궁금한데 저를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진지하고 엄숙하게 좀 의상을 차분하게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슬픔이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묵직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사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홍 기자님 혹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 있으실까요? 이분의 가슴 아픈 사연이 떠올라요. 바로 박재란 씨인데 8년 전에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충북 지인천 일대를 찾아서 딸의 무덤을 찾아다니는 게 이 박재란 씨의 일상이라고 해요. 이 사연 조금 이따 공개해 드릴 텐데 그 딸이 누구냐? 헤이 그 노래 아시죠? 고 박성신 씨가 바로 박재란 씨의 딸입니다. 아니 근데 엄마가 딸의 무덤을 찾아 헤맨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박재란 씨 사실 1970년대에 어떤 최고의 발라드 가수랄까 굉장히 가창력 있는 가수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의 여자 문제 또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아니 누가 잘못했든 심지어 남편이 잘못해도 예전에는 결혼하면 여자에게 멍해가 씌워주는 시절이었고 이 양육권은 또 아빠에게 갔죠. 그런 속에서 박재란 씨는 거의 팬들한테 이런 실패한 결혼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듯 미국으로 가면서 이때 따님 박성실 씨랑
생이별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 두 사람, 박성신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만났는데 박성신 씨도 1988년에 강변가요제에서 비 오는 날 오후로 데뷔했잖아요. 굉장히 이 엄마의 DNA를 그대로 받은 가수였는데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이 모녀가 함께 무대를 꾸며서 한 무대에 서는 그런 일도 있었죠. 네, 아니 그런데 박재란 씨에게 딸 박성신 씨의 무덤이 어딘지 알려줄 수 있는 뭔가 다른 가족이나 친척 뭐 있지 않아요? 있을 것 같는데 없습니다. 박재란 씨가 2014년도에 딸을 가슴에 묻게 됐는데요. 이때 고 박성신 씨의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인은 심장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고 박성신 씨에게는요,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재란 씨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뒤에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딸의 장례식장에서도 박재란 씨 정말 기절을 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딸의 장례식이 다 끝난 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장지가 충북 진천이라는 사실만 알고 나머지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딸의 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가수 박재란 씨. 그리고 송혜 선생님도 그 아들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슬하 1남 2녀를 둔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요. 1986년도에 20대의 아들을 가슴에 묻는 정말 안타까운 이 일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자식을 먼저 보낸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뭐 옛날부터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땐 부모의 가슴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사진 보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진 보고. 그리고 나 또 갔다 오네.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송혜 선생님의 아들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토바이 사고, 이게 또 뺑소니 사고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1986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었대요. 근데 이때 빗길에 또 뺑소니를 당하는 바람에 혼수 상태에 이제 빠졌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당연히 수술은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의 슬픔 때문에 아직도 송혜 선생님은요, 이 한남대교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송혜 선생님은 다큐멘터리 영화 송혜 1927 찍으면서 그 아들의 흔적을 우연하게 발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 하면 이 송혜 선생님 아들의 생전 꿈이 가수가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근데 송혜 선생님이 악극단부터 시작해서 너무 본인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예인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혼자 이 자작곡 5집까지 내면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 나름의 앨범을 스스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거를 따님이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화 송혜 1927 찍으면서 이거를 아버지께 드린 거죠. 아이고, 송혜 선생님이 그거를 영화를 촬영하다가 이걸 접하고 이걸 노래를 들어보고 아이고, 이 녀석아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한테 가져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아버지로서 회한이 크다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었죠. 네, 무려 35년 만이거든요. 35년 만에 먼저 떠난 아들의 자작곡을 들었던 그 송혜 선생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희가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송혜 선생님도 당연히 눈물을 흘리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는 모습인데 지금도 뭐 아들이 떠난 지 30년이 됐고 35년이 이게 마음이 35년이나 됐지만 지금도 힘들고 괴로우시다고 해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자작곡 같이 들어볼까요? 오빠가 어느 날 통기타로 막 기타를 치더니 노래를 만들어서 이거는 너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가지고 들려주고 그랬어요. 창문 밖에서 빛나는 불빛은 이미 떠나버린 나의 모습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을 잃은 아픔이다 그러잖아요. 예, 자식에게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의 세상은 모든 게 흑백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입니다. 네, 첫 번째 스타 평상시처럼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분 일단은 네 남성분이시고요. 혹시 장난기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네. 네, 선한 인상에 눈매가 아주 장난기 있으신 네, 네. 남자분입니다. 아픔을 겪었던 스타분들 떠오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첫 번째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다들 좀 기억하시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200회가 방영된 대한민국 사극 역사상 가장 긴 최장편 사극 드라마였습니다. 시청률이 최고 무려 60.5%가 나왔고요. 대단했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분 이름을 알리고 신인상까지 받으면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됩니다. 태조한 거는 지금 거의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도 TV 이렇게 틀다 보면 어디선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태조한 건 최수정 씨, 김영철 씨, 서인석 씨 네.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진짜 나오셨는데 네네. 그중에 어떤 역할? 이분 신인상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신검이라는 역할을 신검? 그 신검 역할이며 극 중에서 그 서인석 씨 아들 역할이었거든요. 네. 아빠의 기대랑 본인의 그 현실이랑 막 괴리감을 느껴서 괴로워하던 그 역할. 맞아요. 그 견혼의 맞죠? 장남. 네네. 와, 예인 씨는 이미 알고 있네요. 그럼. 저는 이거 봤었죠. 네네. 그 나이대가 그 볼 수 있는 나이대였네요. 그럼요. 네네. 이게 인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드라마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신검 얘기 듣고 바로 맞히시는 분들도 네.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두 번째 힌트는 네.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기획자, 가수, 사진 작가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는 자칭 종합 예술가입니다. 남자 배우분이시고요. 아, 이분은 종합예술가구나. 네. 종합예술인은 홍서범 씨. 홍서범 종합예술이에요. 이분은 종합예술가. 종합 예술가. 누군지 알겠어요, 저도. 아시겠습니까? 미술에도 조예가 깊고. 네. 정답구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 배우 이광기 씨. 배우 이광기 씨 정답입니다. 이광기 씨는 정말 그 아들이 허망하게 떠나버려서 그때 다들 너무 마음 아프고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이 아들이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게 돼서 정말 온 국민이 울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광기 씨의 아들의 나이가요. 고작 7살밖에 되지 네. 않아서 더욱 안타까움이 저게 컸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일이니까. 네. 2009년이었고 대한민국을 악몽에 빠뜨렸던 신종플루인데 여기에 이제 이광기 씨 아들이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신종플루가 그렇게 막 치사율이 높지는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불과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만 잘 복용을 해도 완치가 될 수 있는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광기 씨 아들 증상을 신종플루가 아닌 미약한 감기 증상으로 오인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치료제 복용이 좀 늦게 된 거죠. 네. 거죠.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좀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이 영정 사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아들이 2년 정도 필리핀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광기 씨가 그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귀국 후에 아들이 아역스타를 발굴하는 정말 그 전문가에게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거예요. 너무 딱 봐도 인물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이 전문가가 프로필 사진 한 번만 찍자. 프로필 사진 좀 찍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테스트 겸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게 됐는데 이때 그냥 겸사겸사 해서 프로필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찍었었던 사진이 이 아들의 영정 사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광기 씨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다른 가족들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7살이잖아요. 네. 이 이광기 씨는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미안함에 또 시달렸다고 해요.
왜 우리 아이였는지 이것도 그렇지만 내가 왜 좀 더 빨리 큰 병원에 못 데려갔을까? 내 대처가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스스로 원망스러웠다고 하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광기 씨가 마음을 다스립니다. 아, 그래, 7살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걸 기억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막 그 부모 입장에서 막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먼저 간 다음에 사망 신고도 못 했다면서요, 처음에. 사망 신고도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원히 7살로 계속 살아있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망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취약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거 주민등록이 살아있기 때문에 취약 통지서 온 거잖아요. 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이 사망 신고도 마감 기한이 있는데 그 이틀 전에 아이고 동사무소 간 거죠. 갔는데 가서도 그 문턱을 못 넘어서고 그 앞에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럼.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요. 그렇죠. 동사무소 직원이 그런 이광기 씨를 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제 아들 주민등록 말소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아유. 얘기했고 그 직원분이 정리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광기 씨 정말 아직 살아있을 때 주민등록에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아들로 있을 때 그 마지막 주민등록 등본을 수십 장을 떼서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다네요. 네. 이게 참 정말. 법이라는 네. 게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쵸. 이렇게 슬픔이 가시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참 지금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가서 사망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더 마음이 아픈 것 그 같아요. 현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맞습니다. 이광기 씨 또한 한 방송을 통해서 이 애끓는 이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가족을 떠나보낸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체계가 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을 해냈을까요? 이광기 씨를 슬픔에서 끌어올려준 건 또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왔다고 그래요. 또 그걸 보고 이광기 씨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망보험금 보면서 통장에 들어온 거 보면서 울며 지내던 어느 날 TV 화면에 IT에서 지진이 났다. 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이 사망보험금 나에게는 슬픔이지만 저 아이들에게 주면 기쁨이고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훌륭한 생각으로 이 아들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IT 지진에 기부하게 됩니다. 예.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기부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단순히 기부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광기 씨가 IT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대단한 일이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구호 현장으로 직접 뛰어든 건데요.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내 아들과 같은 나이인 다음 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 해인 이 8살의 아이들을 만나러 또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서 품에 안고 펑펑 울었는데 이 아이들의 체온이 이광기 씨의 팔에 고스란히 전해지잖아요. 이게 네. 꼭 아들의 체온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현상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마지막 그린 그림으로 티셔츠 만들어서 이걸로 기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들이 그린 마지막 그림 바로 이광기 씨였습니다. 이 아빠였어요. 이걸 보고 또 이광기 씨는 오열했던 거죠. 그런데 오열만 하지 않고 힘을 냈어요. 이 아들의 그림과 아빠가 함께 해주는 이 느낌을 갖고 싶어서 이걸 티셔츠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또 그 수익금 전액을 IT 지진 나고 나면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게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학교 짓는 일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광기 씨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 한 면만 보고 살았는데 그전에 못 봤던 그 이면의 모습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 또 이렇게 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이광기 씨네요. 네,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부 활동을 이어가는 이광기 씨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광기 씨 부부에게 아들을 가슴에 묻은 지 3년 만에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또 다른 생명이 찾아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이었죠. 막내 아들 준서군이 태어나게 된 건데요. 이광기 씨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갈 수 있겠지만 둘째 아들 준서가 태어나면서
하면서 아픔을 묻는 시기가 좀 빨라졌다라고 이제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아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 준서 군이 점점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을 해서 7살이 되던 해가 있었는데 이광기 씨가 사실 이때 굉장히 좀 많이 불안했다고 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큰 사건이 있었고 이 경험이 무언가 트라우마로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준서 군이 참 기특해요. 이 아빠의 불안함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광기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이제 8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역시 먼저 간 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광기 씨가요, 먼저 간 아들의 장난감을 이제 준서 군에게 갖고 놀게 하면서 이 형의 존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추모공원에도 꼭 이 아들이 데리고 갔었다라고 하거든요. 너 위에 형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먼저 간 아들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막내 아들에게 전달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이런 준서 군이 참 기특한 게, 마음이 깊은 게 이 아빠의 마음을 다 아는지 어쩔 때는 이 이광기 씨에게 형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대요. 네, 가슴이 참 찡하네요. 이야기 듣는데. 그리고 또 이광기 씨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또 반가운 복귀 소식이 들려와요. 맞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천사가 됐을 첫째 아들이 사실은 아빠가 상 타는 건 봤는데 연기하는 건 몰랐다 그래요. 우리가 왜 흔히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내 아이 보라고 연기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박연기 씨도 그렇고 있는데 이광기 씨가 그럴 기회가 왔습니다. 또 둘째 아들에게도 연기하는 모습 보여줘서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달에 이 K본부에서 방영하는 태종 이방원 여기에서 정도전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정도전 역할 김은극 씨, 이호재 씨 이렇게 굉장히 연기파 배우들이 맡는 그런 배역이잖아요. 이광기 씨가 얘기합니다. 이 혁명과 정도전에 이 숨결을 내가 표현하겠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사극에서 워낙 강렬한 이미지로 카리스마 있는 연기 보여주잖아요. 이번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스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 분은요. 알 것 같기도 여자 하고. 배우분이시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배우들은 다 이렇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요.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떼서 보면 치열이 고르고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거. 정말 100% 그때 나온 모든 스타들이 똑같았어요. 저게 여배우의 조건인가 봐. 그래야 환하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이 코도 굉장히 높은 그렇죠. 쌍꺼풀이 좀 보이고요. 허구형 미녀 스타일의 여배우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분의 아버지에 대한 힌트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고 박광현 화백입니다. 1950년대에 생소했던 만화라는 장르를 개척한 분이었고요. 허영만 작가 많은 분들이 만화가 알고 계실 텐데 이분도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문화생으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박씨네요. 아버님이 네, 박씨시니까. 그렇죠. 네. 여배우십니다.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아서 또 연예인이 된 것 같고요. 네. 좀 근데 힌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현 씨. 그렇죠. 조금 어렵죠.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최고령 다이어트 비디오 출시자입니다. 지난 2005년 57세 나이로 다이어트 비디오를 출시를 했는데요. 여자 연예인들 중에 가장 최고령이었다고 합니다. 야, 57세 환갑이 거의 다 된 나이에 다이어트 비디오를 출시했다. 네,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도 같아요. 근데 저게 벌써 16년 이쯤 일인데. 그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네. 73세? 네.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드라마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73세 박시성을 가진 배우다. 여배우다. 네. 연기자인데 저는 잘 모르겠고. 재밌는 연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최근에 재밌는 맞아요. 연기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맞아요. 예능에도 공작하고 노는 드라마에서 공작하고 놀던. 네. 홍 기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쪽 남쪽에 지금 살고 계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신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바로 박원숙 씨.
배우 박원숙 씨 네. 맞습니다. 네, 박원숙 씨는 1970년 MBC 이게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서 52년 동안 줄곧 이 연기자 외길 인생을 걸어온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원숙 씨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충무로에 살다 보니까 배우를 자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연기자는 못 되더라도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돼서 이 언저리에 머물고 싶다라는 꿈을 꾼 그런 어린이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연극 무대에 서면서 연기자가 내가 갈 길이다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뷔를 한 후에 한창 활동할 때에는 이 연기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사시사철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이때 진짜 방송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 박두기는 쉴 새가 없다. 쉴 새 없이 뛴다라고 하면서 이 박원숙 씨의 굉장히 다작에 대한 열정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박두기. 예전에는 뭐 드라마로 박두기였다면 요즘에는 예능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맞아요. 네. 요즘 틀면 나오던데요. 뭐. 네, 맞아요. 근데 이분 또 유명한 게 있죠. 그 만삭의 몸으로 탤런트 시험 보러 간 거. 이거는 사실 유명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설에 가까운 일화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박원숙 씨가요, 이 중대 연영가 시절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M본부 1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응시를 하러 아주 용감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만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이만큼 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박원숙 씨가 이때 임신을 했으니까 합격이 안 된다라는 조금 억울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또 응시를 했는데요. 이때 합격률이 3,000대 1이었어요. 이야, 박원숙 씨가 3,000대. 3,000명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직도 레전드로 불릴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연기와 아들밖에 몰랐던 박원숙 씨가 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었어요. 2003년 11월이었어요. 저도 그 뉴스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경사진 언덕길에 주차돼 있던 차가 굴러 내려오면서 네, 이 박원숙 씨의 아드님을 덮쳐서 네, 사망한 사건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박원숙 달려갔지만 이미 아들은 세상을 떠난 뒤고, 또 이때 마찬가지로 빨리 달려와준 동료가 배우 김수미 씨였는데, 김수미 씨를 붙들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서 통곡을 했다고 해요. 사실 한 남자와 2번 결혼, 2번 이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 단 하나뿐인 아들, 연기 요거 붙들고 살았는데, 그 단 하나뿐인 아들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박원숙 씨한테는 그러면 11월 이 달이 정말 잔인한 달로 기억되겠네요. 맞습니다. 박원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가을이 싫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말하자면 이혼하고 이제 어느 집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명절 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추석이 있는 가을이 싫고, 또 내 아들이 떠난 11월이 있기 때문에 또 가을이 싫다. 그래서 가을은 좋은 계절인데 내가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남편 보내고 이혼하고 나서 아들을 위안과 희망을 삼아서 아들하고 그냥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렇게 잘 지냈던 박원숙 씨였기 때문에 아마 더 슬프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박원숙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남편처럼 의지했던,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남편처럼 애인처럼 의지했던 아들과 단둘이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왜 그걸 가지 못했을까 참 너무 안타깝고 내가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원숙 씨가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가면성 우울증을 알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우울증인가요?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가면성 우울증은 말 그대로 가면이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울한 증상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우울증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정작 박원숙 씨는요, 자신이 가면성 우울증이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한 이 박원숙 씨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나는 몰랐다. 그냥 설문 다 체크하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는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뭐 또 그런 게 있어? 라고 했고, 무슨 병인지는 전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나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구나
않나라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박원숙 씨의 친한 동료 배우 오미연 씨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박원숙 씨 자신은 몰랐는데 옆에서 지켜본 친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박원숙 씨가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힘들어하고 일할 때는 또 웃었지만 쉴 때라든가 특히 아들이 떠난 11월에는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원숙 씨 너무 슬프고 혹은 또 슬픔을 잊으려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아픔을 아픔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웃음의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서는 울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들 잃은 슬픔을 어떻게든 한번 극복해 보려고 보금자리도 남해로 옮기고 뭐 이렇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떠나 보내고 뭔가 집에 이사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네. 아들이 어떤 느껴지지 않는, 기억나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가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이 남해에 가게 됐는데 어쩜 지중해 한 마을에 온 것 같고 여기서라면 내가 어떤 평생 어차피 떠나지 않을 아픔이지만 조금은 잊지 않을까, 위로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네요. 네, 벌써 남해의 자리를 잡은 지도 10여 년이 훌쩍 지났다고 하는데요. 박원숙 씨에게 이 남해에서의 인생 삶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해에 자리 잡은 지 올해로 벌써 14년 차가 됐다고 합니다. 이 박원숙 씨에게 남해에서의 삶이란 이렇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자연의 생기 속에서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햇빛, 공기, 바람을 천천히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라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해에 계시면 아들 보러 잘 못 가시겠네요. 네, 일단 박원숙 씨가요, 방송활동 이외에는 보통 시간을 다 남해에서 보내고 네. 있는데 방송활동에 있을 때는 또 방송국 근처인 서울이 아니라 일산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일산에 집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 역시 가슴에 묻은 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들 추모 공원이 일산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굉장히 또 시청자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원숙 씨가 아들만큼이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나뿐인 손녀입니다. 이 며느리가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예.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하고 박원숙 씨는 어떻게 보면 세 보이지만 이걸 또 이렇게 존중을 해주셨네요. 예. 그래서 옛날 번호 그대로 쓰고 계시다. 예전에 얘기한 거예요. 손녀가 언젠가 전화를 할 것 같아서 쓰고 있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 드디어 연락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만나서 대학생 손녀와 데이트도 하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반이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더 연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화면으로라도 우리 손녀가 보게. 사실 그 마음도 있을 거고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손녀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실 겁니다. 예. 네,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 박원숙 씨 얘기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 자, 혹시 사진 보고 감이 오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눈웃음이 저희 배우세요? 시대 때 그분도? 이번에는 가수십니다. 가수들도 입꼬리가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 다들 그러시네. 피부가 굉장히 좋다는 그러네요. 걸 화가 네, 있네요. 네. 젊었을 때 사진인가? 그렇죠. 제가 너무 헷갈리니까 바로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유재하 씨와 대학 동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한양대 작곡과에 입학을 했고 1982년 대학교 2학년 재학을 했을 당시에 M본부 대학가요제에 출전해서 본선에 진출을 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네, 작곡과 학생이면은 이 네. 대학가요제에 어떤 노래로 나갔나요? 아무래도 작곡가라고 하니까 클래식 같은 것으로 네네.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클래식이 아닌 대중가요로 출전했습니다. 당시의 교수님들 굉장히 못마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무릅쓰고 무려 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동상. 노래 제목이 뭔데요? 두 번째 힌트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M본부 대학가요제 동상 받은 노래 제목 바로 잃어버린 우산입니다. 아이, 다 알아버리죠. 시청자분들은 바로 에이 같은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실 씨 아니에요? 네, 가수 우순실 씨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쁘시다. 왜 너무 오히려 대학가요제 1982년도 나올 때보다 요즘 얼굴이 더 이쁘시더라고요. 야, 진짜 데뷔 미인이시다. 40주년. 야, 진짜 빠르네요. 맞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인데 사실 그 잃어버린 우산 첫 소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안개비가 하얗게 이게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이 첫 소절부터 사람 가슴 미어지게 하는 이 노래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1982년도 대학가요제 동상수상곡이었는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1980년대 한국형 팝 발라드의 전형을 제시했다. 와, 수준 높은 곡이었어요. 네, 지금 뭐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가 이제 대학생 새내기 때였다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좀 다른데요. 그때 대학가요제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아, 네. 저도 사실 방송국에 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왔는데 20살의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 삶의 애안에 있는 이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20살이 잘 소화를 했는지 이 곡 소화력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 업계와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잊혀지지 않아요. 빨간 장화 등 이 굉장히 애틋한 발라드로 여성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이 우순실 씨가 1990년도 초에 갑자기 돌연 가요계와 이별을 구했어요. 글쎄, 갑자기 사라져서 이 팬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자 가수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럼 당시 뭐 연예계가 결혼하고 이러면은 그만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네. 정답이기도 해요. 꼭 결혼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우순실 씨가 이 가요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바로 이 첫째 아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순실 씨는요, 1991년도에 결혼을 하고 임신한 지 9달 만에 갑작스러운 산통을 느껴서 병원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후 4개월 무렵에 이 아들 4개월 무렵에 뇌수종 그리고 2개 유압증이라고 이게 뇌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이 병을 판명을 받고 이제 2번의 뇌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 정말 아이들 마음 보면 아팠을 것 같은데. 여기가 그 순골이라고 해서 네, 말랑말랑해요. 맞아요. 천문. 네, 근데 여기 이제 다쳐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관계인가 봐. 네. 네. 그 후에 이제 첫째 아이 상태는 어땠어요? 2000년대 초반에 우순실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당시 아이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그리고 의사 표현도 싫다 요 정도. 그리고 먹는 것도 죽을 먹이는데 그것도 다 우순실 씨가 떠먹이는. 그러니까 24시간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요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전했었죠. 네, 들어보니까 이 가수로서의 활동보다는 아이에게 집중하기도 바빴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아이의 뇌가 여기 한 10%밖에 살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장애가 있어도 왜 이렇게 보니까 기분 좋아 보이고 오늘은 또 웃는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낮에는 간호하고 밤에는 또 이 치료비 벌기 위해서 또 무대에 서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면서 힘겹게 아이를 보살폈는데 아이는 2005년에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네. 우순실 씨는 근데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 우순실 씨가요, 아이를 떠나보낸 후에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담담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우순실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아이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들까지 정말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힘들 때나 차 안에서 아이가 생각나면 저는 어디든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라고 말을 해서요. 주변을 또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죠. 네, 이렇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우순실 씨인데요. 아이를 생각하면서 노래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노래 제목이 숨 쉴 수 있어요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생각해보면 눈을 돌려 생각해보면 숨 쉴 수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건네는 노래인데 우순실 씨 작곡가 출신이잖아요. 작사, 작곡, 노래 본인이 다 한 노래인데 정말
삶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저도 들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그럼 우순실 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노래 프로그램, 가요 프로그램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그 함춘호 씨라고 기타 치시는 분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오는데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봤던 것처럼 정말 너무 피부 좋고 뭐 젊어 보이는데 뿐 아니라 노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는 20대 같은 감성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그 목소리 그대로 감성은 더 좋아져서 아주 잃어버린 우산 멋들어지게 부르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스타요. 자, 마지막 스타 눈코입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분 나오셨고요. 남자분이신 건 알겠고. 네. 남자 진짜 잘 배우분이십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입을 딱 담은 모습이 좀 강인해 보이는데. 그렇죠. 예. 뭔가 연기도 강인한 연기 하셨을 강인한 것 같아요. 연기. 지금 사진으로는 제가 봐도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첫 번째 힌트 악역 전문 명품 조연 배우입니다. 1983년 M본부를 통해서 이제 데뷔를 했고요. 어느덧 연기 경력 39년 차입니다. 본격적인 악역의 길로 들어선 게 1999년 드라마 왕초에서 일본 형사 역을 맡으면서 악역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 정말 악역이란 악역을 도맡아서 할 정도로 정말 무섭게 연기를 하셨습니다. 왕초, 이 왕초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쵸. 본 네. 드라마인데 인기 거기서 많았죠. 일본 형사역이었다 있죠. 그렇죠. 요런 모자 쓰고. 그렇죠. 아베라고. 야, 기억날 듯 말 듯. 네, 많은 분들이 아베 하면 많이 아베,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드리면 정확하게 누군지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배우 출신 무속인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2014년 11월에 크게 앓은 뒤에 신내림을 받았고요. 이후 배우가 아닌 무속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알죠. 악역을 주로 하셨던 남자 배우고 아베 역을 하셨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신내림을 받았다. 근데 이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인터뷰할 때 네.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이러나. 그렇죠. 저희 예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씨네. 배우 정호근 씨 맞습니다. 네. 야, 이분도 나눔 기부 이런 데 관심도 많고 약간 좀 기인 같은 느낌도 있고 이랬었어요. 맞아요. 네. 2002년에 서울 종로구에 조그마한 가게를 차렸습니다. 여기가 네. 나눔의 거리인데 그 나눔의 거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눔의 가게로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기부의 뜻을 품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좀 아파요. 우리 오늘 얘기 자체가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이잖아요. 첫째 딸 태어난 지 3년 만에 이때가 1998년이라 그래요. 폐동맥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1년 반 동안 이 병원 신세를 졌고 이 부부가 정호근 씨 부부가 이 소아과 병동 막 굉장히 정말 문턱이 닳게 다녔죠. 딸 고쳐보려고. 이때 보게 됩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 기부를 결심했고 그래서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네요. 네, 정호근 씨가 그 당시에 방황을 또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첫째 딸을 너무 허망하게 빨리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호근 씨가 이때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술을 마시면서 그 원망을 하늘에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생각이 딸이 갔으니까 나도 가지 뭐. 라고 생각이 미쳐서 정말 달리는 차에 뛰어들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비관적으로만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호근 씨 시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 시련을 그래도 부부가 잘 다독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게 돼요. 네.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정말 첫째, 둘째 한꺼번에 얻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 둘째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정호근 씨가 얘기해요. 이 자식은 지울 수 없는 멍해로 이 부모의 가슴 속에 남는다.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이고, 어떻게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죠? 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이렇게 되는 거 원망스러울 것 아니겠어요?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번
연거푸 자식을 떠나보낸 정호근 씨 정말 내가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이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죠. 정말 너무너무 온몸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을 가면 진단 결과에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병의 원인을 찾던 중에 어떤 아는 무속인이 이 원인 모를 통증의 이 원인은 바로 신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신병이라는 게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기 전에 원인 모를 정말 원인 모르고 막 아픈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정호근 씨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정호근 씨가요, 이 신내림을 피하려고 7년 동안이나 거부를 했다고 해요. 계속 거부를 하고 버텼는데 그러다가 딱 받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이요, 정호근 씨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해요. 넌 이제 죽어. 내가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무당이 안 돼서 우리가 네 밑에 가족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정호근 씨가 남은 자녀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좀 무섭죠. 그렇죠. 근데 정호근 씨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스튜디오에서 가끔 툭툭 내뱉는 말이 뭐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예계에서 막 같이 이제 촬영을 했었던 배우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남다른 직감과 촉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다라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너무 잘 맞아서 신기가 있는 게 아니냐, 선배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정호근 씨 요즘에 그나저나 TV에서 잘 못 뵀는데 드라마 이제 안 하는 겁니까? 2014년 11월에 신내림을 받고요. 이제 무속인의 길로 접어든 이후에 단막극에만 출연을 했고 그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작 정호근 씨 배우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방송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이나 언론사 사람들은 힘들면 제일 먼저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게 무당집인데 왜 방송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선 굵은 중견 배우로 활약을 해왔는데요. 또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주비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로 꾸며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2일 대구시와 손을 잡고 디지털 교통신호정보 활용합동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이 교통신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을 진행해 공단에서 구축한 신호정보 수집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공단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정체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의 수동 제어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디지털로 교통 신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보호 좌회전 정보도 제공하여 자율주행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향후 일반 운전자들의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추위를 느낄 수 있는 날씨인데 올 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도 날이 굉장히 추우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뭐 두툼한 겉옷이나 패딩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또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